중국이 한국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인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군사력은 언제나 강해야 했었던 거. 한국, 조선, 고구려 다 생각하면서 톱 3 너무 궁금해요. 이순신 과연 톱인가 아닌가.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왕이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하면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와.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를 맡은 연구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 전문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사, 한국 현대사 공부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역사면 배우고 싶은데 지금 예 그래요. 왜 웃어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흡수하지 못한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미국도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흡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흡수 어떻게 하냐 말고 중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미국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국의 역사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그 이전에 있는 나라들 다 포함해가지고 아예 한 나라 안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없던 나라는 한국은 그러진 않았다. 그건 맞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중국은 원래 항나라나 그때는 계속 옆 나라들을 계속 먹어가면 최근에 뭐 50년 전에 티베트 먹은 것처럼 이런 얘기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야. 예. 맞죠. 그래서 한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좀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나라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땅덩이에서부터 시작되진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통일 왕조가 여기를 정복할 수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중국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어마어마. 유럽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사실 스위스 같은 케이스예요. 스위스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옆 나라에 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요소로 살아남는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리학도 있고 눈치 게임도 있고 굉장히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굳이 먹으려고 했을까일 거고요. 별로 관심 없었다? 그런가요?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할게요. 먹으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있냐? 근데 한국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비용 들어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그 땅 찍을 거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개고생을 해서 여기를 중국의 하나의 지역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영구불변하게 중국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냐, 그러기 쉽지 않겠죠. 정복은 해도 땅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흡수 안 됐다. 근데 이 땅 자체, 당근 할아버지 생각했을 때 당분 할아버지까지요. 이 한반도를 골랐던 이유, 좋은 이유 있었어요? 아니면 이 터 조금 안 좋은 건가요? 옆에 중국이 있고 약간 싼도 많고 잘못 고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먼저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 근처에 있다고 다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당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늘 언제나 통일 왕조는. 그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역할 때도 유리합니다. 이동 경로가 짧잖아요. 서로 무역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옆에 있을 때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번성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 옆에 있는 것이 그 나라가 약해지거나 그 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면서 사실 가질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미국은 무조건 한국 없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못하는 것처럼 한국의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깝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바다 건너면 바로 옆이라는 거. 그렇죠. 그냥 쭉 가면. 물론 그 바다가 굉장히 크지만 미국은 그 바다 중간중간에 섬을 갖고 있어요. 사이판, 괌. 그 다 미국 땅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미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마음 가면 다 한국인이에요.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다는 게 단순히 국제 관계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딱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맞죠. 국뽕 조금 올리자면 과거의 세계 최다 강대국 중국이 마음 먹었어도 한국을 흡수 못했던 이유들
땅, 군사력 그런 것도 있나요? 오, 충분히 혹시 이야기할 수 있죠. 톱3를 여기 써주실 수 있어요? 어떤 탑3? 이유? 이거를 뭐 순위를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케이. 세계 세 개의 이유. 순위 아닙니다. 습속의 차이? 숲석? 아주 한자 때문에 바로 알아듣지. 같이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만들기 어렵다. 저는 숲석이라고 숲속에 세운줄 군사력 요렇게 세 개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 차이, 지리적 어려움하고 군사력. 그러면 문화적 차이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중국을 통일했을 때 통일왕조가 바라봤을 때 종족적 차이를 느껴요.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동료 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놔요. 저 친구들은 뭐 하고 살며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떠한 습속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본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스타일도 다르고 온돌 이런 거 쓰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 완전히 다르고 근데 궁금한 거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는데 근데 옛날에는 한자를 쓰지 않았나요? 근데 언어 달라요 많이. 한자는 문자인 거고 이야기하는 말이 다르죠. 그러면 두 번째, 지리적. 이거는 이제 한국에 사시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산이 굉장히 많고 중국에서 군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공간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군사적 성과를 이루어낸 적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지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한몫했을 거예요. 넘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북쪽에서부터 육로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야 지역이 이렇게 쭉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와서 지금 한반도 땅으로 넘어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산을 계속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다 격파해 나가면서 와야 돼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산 치기기 진짜 쉬운데 그 산 먹이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해로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옛날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는 대항해 시대 이후 너무나도 발전된 그 해양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서해 그냥 넘어오는 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일단 길 자체가 이것도 험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근대 동아시아의 전쟁 승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유럽도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 게 왕이 잡히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 모든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난리가 나더라도 왕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평시에 살아가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하기 좋은 산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왕이 딱 군사들 집결시켜서 막아라고 하면 그거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있는 산성만 놓고 따지면 이제 백제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의 몽촌토성과 옆에 있는 풍납토성이 있잖아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가 이제 평시에 있는 곳이고 몽촌토성은 약간 산지거든요. 몽촌토성 혹시 가보셨나요? 저 집 주변이에요. 송파 살아요. 거기 보면은 생각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산성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는 백제 산성으로 유추될 만한 산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도망가서 전쟁하면 끝입니다. 그럼 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도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이 조선의 궁궐이지만 전쟁을 거기서 치르진 않습니다. 강화도로 가거나 남한산성으로 가거나. 남한산서 야경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예뻐요. 맞아요. 스타워랑 남산 타워 둘 다 볼 수 있어서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남한산성 올라가면 다 보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기에서 들어오네? 그러면 거기로 때리러 가자, 뭐 지키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 때다라고 하면은 중국 그때 위나라 그 위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광구검이라는 장군이 고구려를 치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 동천왕이라는 왕이에요. 일단 수도가 털려요. 근데 동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쑥대밭이 되는데 도망가서 안 잡혀요. 그 전쟁은 고구려가 이긴 겁니다. 끝까지 안 잡히니까. 임진왜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본. 지리적으로도 지금 이 땅이 전쟁하기에 지켜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리적인 것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산이 있다라는 거는 지키는 거를 생각하면 완전 좋은 거지만 네. 한국이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더 힘든 점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마인드. 근데 왜 나가야 돼? 여기서 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군사력도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일 예시적으로 생각드는 게 그거예요. 하차라고 하네요. 아 신기전.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국에서 이제 발명된 거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군사력도 어땠어요? 그런 발명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일단 외침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언제나 강해야 했었던 거죠. 특히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당대 세계사적 맥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국의 존재인데 이 중국의 존재 때문에 군사력을 키워나가야만 했었던 것도 있던 거죠. 뭐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생각나는 게 지금 현재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업계 약한 건 아니었지만 좀 대표적이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중국 관련한 그런 불안도 있어가지고 지난 한 5년 동안 한화나 다른 기업들은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커서 핀란드도 한국에서 K9인가 뭐 엄청 많이 그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폴란드에서도 만들고. 지금만큼이라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전에 있었던 한국사에 포함되는 다양한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취약했었던 적은 없었다. 제가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북선이랑 이순신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요. 한국, 조선, 고구려 막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톱 3 너무 궁금해요. 이순신 과연 톱인가 아닌가 그건 궁금해요. 진짜 이순신이 진짜 탑인지. 아니면 정보 마케팅이 지금 잘 된 무조건 건지 1등이지 않아요, 그래도? 오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순신이 1등이죠. 아니 이순신 제외해서 좀 부담 떨치기 위해서 나머지 레전드 장군들이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진짜 이순신 장군 외에는 잘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최고의 왕. 과연 세종대왕이 최고인지. 뭐 유명하신 분들 몇몇 들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일단 놓고 그 이유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투의 크기나 뭐 임팩트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무슨 전쟁사 전공자거나 아니면 이제 전근대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입니다. 왕도 넣어도 되죠? 결국에는 장군 중에 1등 장군은 왕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싸움의 횟수로 할 거냐 싸움의 임팩트로 할 거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싸움의 임팩트요? 간감찬하겠습니다. 근데 싸움의 횟수로 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동 3위로 하겠다라면 김유신 하겠습니다. 이거 이순신 왜? 예. 이순신 왜? 이순신 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임팩트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빠져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 종로에 가시면 을지로라고 그 을지로가 이제 을지문덕의 이름에서 따온 전혀 몰랐어요. 그게 왜 을지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었던 지역을 해방 이후에 충무로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냐면 충무공 이순신 그 시절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대사관이 있었던 중국인들의 기운을 누른다라는 의미로 중국과 싸워서 큰 전공을 세운 을지문덕의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이름을 진짜 바꾼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역사다. 근데 이런 거 각 나라에 다 있지 않나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딴 로드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쪽에 사는 뭐 일본 사람들 약간 기 눌리기 위해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 너무 재밌고 좋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을지문덕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여기에 놓지 않았었던 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스터리해요. 기록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면 성이 을지예요. 이름이 문덕. 을지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스터리예요. 을지라고 하는 성씨가 그 이후 역사서에 등장하거나 그 앞에 등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연예인도 공공생활 할 때 이제 뭐 배우 할 때 이름 바꾸잖아. 가명을 쓰는
뭐 훌륭한 추론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었던 건 약간 신화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때 수양제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여기 오동성을 넘으려고 할 때 그게 실패하니까 별동대로 30만을 평양성으로 보내요. 지금의 캐피탈. 그걸 초창기에 막아냈었던 사람은 을지문덕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교수를 씁니다. 우리 항복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왕이 가서 항복을 할 테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30만 별동대가 돌아가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살수라고 하는 곳, 그 강이거든요. 강. 그 살수라고 하는 곳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그 강을 건널 때는 전열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졌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 흐트러진 전열을 공격합니다. 좀 치사했죠. 하고 있는데. 똑똑한 건데.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전쟁에서 치사한 치사한 일이 게 어딨나?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 30만 중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3천 명이 채 안 돼요. 그럼 29만 몇천 명이 죽었거나 포로로 잡힌 거거든요. 그랬었던 전투기 때문에 이 살수대첩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가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전투의 전 과정을 놓고 따지면 을지문덕 혼자서 한 건 아니다. 평양성에서의 전투 굉장히 컸었던 전투도 있었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당시에 평양에 남아있었던 고구려군이 함께 싸웠었던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동점 3위.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인이 아니에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뭐였어? 원래는 문신, 공부하는 사람. 원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싸우는 사람과 전략을 짜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누가 더 급이 높냐면 문관이라고 부르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머리가 좋았다. 그렇죠. 왜냐면 과거 합격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라 그냥 강감찬이라고 하겠습니다.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셌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얼마 전에 그 KBS에서 드라마화도 됐었죠. 고려 거란 전쟁. 당시 동북아 동아시아의 세계 정세가 변화하던 시절입니다. 중국의 통일왕조는 송나라였고 북방민족이었었던 거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 커져 나가면서 송나라를 압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고려는 선택을 해야 됐었던 시절입니다. 송나라에 계속적으로 사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고 송나라를 버릴 것이냐. 국제관계가 막 엄청나게 급변해 나가는 속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와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전쟁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도 했고 전쟁에 동원됐었던 숫자도 굉장히 컸고 그런 과정에서 강감찬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동북아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시 달라져요. 더 이상 요 나라도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압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전투를 치러냈었던 사람. 김유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고 하는 노래에 김유신을 설명할 때 말목 자른 김유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잔인한데요. 그게 설화가 있어요, 설화. 원래 김유신이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이런 얘기 좋아요. 이 첫사랑을 자주 찾아갔던 거죠. 근데 그 첫사랑을 찾으러 갈 때 김유신이 늘 언제나 그 같은 말을 타고 갔었나 봐요. 그때 당시 김유신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그 여성 전쟁터 안 가고, 안 가고 첫사랑한테. 간 거죠. 그래서 말목을 잘랐다. 아우, 성격 좀. 네, 그 정도로 그런데?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어떤 군인의 이미지, 설화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멋있네. 네, 멋있다. 멋있다고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하는데 이 나라 망하면 이 여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군이죠. 이 사람 진짜 군인이 맞았으니까.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수도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습니다. 3위로 올릴 정도로 임팩트를 좀 높게 했었던 건 전쟁에 나갔었던 횟수가 너무 많아요. 압도적으로. 대략 몇 개 얘기해요? 압도면 뭐 몇십 개?
그럼요. 몇백 개? 왜 그러냐면 몇 천 개? 아마 작은 전투들까지 하면 100개가 넘겠죠. 왜냐하면 이 김유신이 활동했었던 때가 삼국 통일 전쟁의 막바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웠었던 시기. 와 근데 진짜 첫사랑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네요. 집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와이프 힘들었겠다. 결혼했어요 첫사랑이랑? 그 첫사랑이랑 청관녀라고 보통 불리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요. 김유신이 치렀었던 전투 때문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멸망하기도 했었고, 고구려 멸망하는 전투에서는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에 김유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인물인 거죠. 변곡점에 있었던 장수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의 왕 이성계가 아니라 고려의 장수 이성계를 놓고 딱 평가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합니다. 전술적으로. 전설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예요. 캡틴 고려. 옷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 고려를 지켜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고려를 지켜낸 인물이 고려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고려를 끝까지 지켜냈었던 굵직굵직한 전투에는 이성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는 어디 전투 지금 나가는데 지휘관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성계인데요? 라고 하면 오늘 안 죽겠구나.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순신도 사실 이게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순신이랑 함께한다? 와, 그럼 오늘 전투는 지지는 않겠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 건데, 이성계는 그런 이미지죠. 사실 그때 그랬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성계랑 최영이라는 장수인데, 이성계는 최영을 결국에는 이기고 스스로 왕까지 됐으니까 역사적으로 승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나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정도의 상징성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 1위는 아예 대놓고 대왕.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 모든 왕은 죽으면 다 대왕입니다. 아 진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왕은 다 대왕이에요. 이성계가 태조잖아요. 태조 대왕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됐었던 왕이 나 위에 왕을 올려주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왕자를 다 붙여줍니다. 광해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왕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친정을 해요. 그 친정이라고 하는 거, 왕이 전투에 함께 참전을 합니다. 오 용감하게. 네. 왕이 죽으면 안 된다 사실. 그러니까 뭐 도망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던 거죠. 그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왕이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직접 친정을 했다는 건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전투력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전략도 뛰어나고 무력도 뛰어나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정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럴 수 있었던 왕이 많이 없는데, 근데 계속 그럴 수 있었던 왕들은 계속 기억할 만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의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요동입니다. 요동.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압록강. 그 압록강에서 북서쪽, 거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불리는 그 땅인데, 여기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시기가 광개토 대왕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랑 결국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연나라한테 늘 언제나 고구려가 고전했거든요. 어려웠었어요. 실제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연나라와의 전투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요동 땅을 영역화했었던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그때부터 요동 땅은 이제 고구려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와. 박수까지 칠 정도입니까? 박수. 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탑3 많이 억지로 시켰지만 그거 해소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또 이순신 저희도 좀 아니까 이런 인물들 알게 돼서 너무 대단하고, 진짜 중국한테 흡수 안 됐던 거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 있으면 역사 얘기 꼭 부르겠습니다. 탑3 미리 준비 많이 해주세요. 아직까지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음 얘기 다 부르고 재밌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역대 최전성기. 1번 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잘 살던 시기는 없습니다. 백제된 거 들었을 때 되게 약간 글로벌화됐다. 생각보다 백제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백제 신라도 꿀렸었던 나라는 아니다. 고구려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고구려 1등이라고 아, 생각해요. 고구려. 그게 이제 광개토 왕, 그다음에 장수왕, 고구려 최전성기 시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엠파이어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연구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인 전문가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톨릭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한국 현대사 전공하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한국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조셉 씨 캐머럴 키기 전에 진짜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깊게? 한국대학교 정치외교과니까 많이 배웠죠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수업이 뭐냐면 동양 정치사상. 동양 정치사상. 정치사상 맞아요. 독특한 분이에요. 이런 외국인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랑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는 조선이거든요. 여자친구랑 그런 얘기 한다고요? 이상형이 조선 시대 여자인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진짜 이거 정하려고 해요. 대한민국 한반도 역대 최전성기 지금이다. 맞다 아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후보들도 있어요.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저는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시기순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순위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5위부터 약간 아, 긴장감 5위부터. 있게. 네. 5위는 누구일까요? 5위는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공동. 백제신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묶었어. 백제신라. 4위를 고구려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4위. 조수 씨 많이 화났어요, 아, 지금. 3위가 고려, 2위가 조선이고 1위가 한국. 지금 대한민국.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그 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은 조금 저랑 놀랐어요. 완전 저는 사실 지금 최전성기 아니고 사실 고구려 1등이라고 아, 생각해요. 고구려. 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쎄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뭐 어차피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당대의 국제 관계, 나라들마다의 지역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게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 5명이 생각하는 강한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다를 거예요.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무엇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미국에서는 총이 많으면 됐다. 약간 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 겁니까? 저는 그거랑 상관 1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거로 보는 거면 지금 대한민국 맞아요. 군사력 지금 대한민국 미쳤어요. 경제력을 놓고 한다면 지금의 뭐 GDP처럼 뭔가 이렇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근대에서 이걸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놓으라 그러면 결국 생산력이거든요. 농업 생산력만 놓고 보더라도 조선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죠. 가장 높은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시기가 발전하면서 농업을 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럼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근대 이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상향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전쟁을 겪고 기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 인구로 보더라도 당대 세계적인 전체 기준에서 봤을 때 조선은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의 사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당대 세계적인 관계 속에서도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조선 지금 유리하게 보이네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성기 때가 보통 조선 전기 혹은 영종조 시기, 조선 후기 이제 그 세도 정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 측면에서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 그럼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살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잘 싸워요. 왜냐면 임진왜란은 결국은 7년 동안의 전쟁 과정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요것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그 크게 두 개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서 끊임없이 여진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다 막아내거든요. 남쪽에서는 왜구라고 하는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전투들도 많아요. 그런 전투들을 일단 조선은 다 막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도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다.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군사력을 팽창시킵니다. 아, 또 전쟁이 있을까봐. 나중에 정조 무렵 때가 되면은 이걸 뭐 전체 통계를 놓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의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절반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종조를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어떤 다양한 문화들, 문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성장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이 시기고, 그것이 지금의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또 경제력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화가 발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농업 기술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하는 때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아, 조선 때. 조선 이전에도 예를 들면은 뭐 퇴비라고 하는 게 이제 똥, 아, 네. 인분, 농업 기술에 사용하면은 갑자기 막 늘어나요. 농업 생산력이. 뭐 이런 것처럼 농업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점프업을 해줄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벼를 심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정조 시기가 되면 이양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내기,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미리 자라난 판때기를 뜯어다가 판때기를 옮겨 심는 거예요. 그 근데 자체를. 그게 생산력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농사가 되려면 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수지나 보 이런 것들이 전국에 농사를 짓는 곳곳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정조 때 그걸 해요. 그래서 이양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올라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적인 위상? 요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랑 지금은 좀 비교할 수 없죠.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그 동아시아 안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떨어지진 않는다. 아, 그러면 조셉 씨는 되게 뭔가 많이 참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미국 사람 말하는 게 좀 웃긴데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도 영향 많이 받잖아요. 조선도 사실 중국이랑 관계에 있어서 조금 형 동생 관계, 특히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그래도 중국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많았어요. 고구려 당시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를 놓고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 관계가?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당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나라입니까?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관계를 맺는다. 미국이 그거 많이 억압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국제 관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누가 위에 있고 너네는 밑에 있으니까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나라는 없죠. 있죠. 지금 하지만 뭐 FTA를 맺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형이고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맺어.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국가의 관계로 서로 간에 조약을 맺건 뭐 관계를 맺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가 더 강한 나라고 누구의 입장이 더 우위에 있으며, 뭐 예를 들면은 관세 몇 프로 때려버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버려라 라고 한다거나. 트럼프 안 좋아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고구려와 중국은 어땠냐,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는 합니다. 너희 나라를 우리보다 센 나라라고 인정할게 라고 하는 관계 맺음은 고구려 때도 있어요. 국제사회 질서죠. 국제사회 질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 다음 행동을 보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야, 형이 얘기하는데 왜 형 말을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행동해? 그랬었던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 왕, 그 다음에 장수왕, 고구려 최전성기 시절. 어떻게 됐어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나라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엠파이어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를 이야기해라? 고구려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쭉 얘기 드렸던 게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국제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생산력,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나라냐? 그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조금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조금 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크기는 고구려가 압도적 1위 있죠. 어쩌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압록강 이북에 있었던 조그만한 나라에서 크게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쓸만한 땅 찾기일 수 있어요. 계속 쓸만한 땅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더 이상 넓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더 올라가 봐야 농사도 안 돼. 거기서 뽑아먹을 수 있는 뭐도 없어.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 이유 어디로 갔느냐? 남쪽 땅이 농사가 잘 지어지거든요. 훨씬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지배층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강국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걸 선택했었던 게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역사는 깊게 모르지만 백제된 거 들었을 때 되게 약간 글로벌화됐다. 막 수출도 하고 교류도 많이 하는데 백제는 크게 약간 취급 안 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백제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한국사학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망한 나라잖아요. 고구려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영토도 넓고 땅도 넓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구려라고 하는 역사 때문에 중국과 역사 분쟁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도 올라갑니다. 역사 학계에서도 관심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고구려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중반에 고구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라는 일단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라 중심으로 역사가 한번 전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서부터 신라사는 연구가 축적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백제사는 관심이 좀 늘 바깥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축적되기도 좀 힘들었고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백제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어요. 고고학적 자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백제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좀 많이 발굴되기 시작하고 연구들이 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생각보다 백제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었던 나라였고,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걸 활용했던 나라라고 하는 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백제 신라도 결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나라들과 꿀렸었던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 순위보다 이건 어때요? 약간 경제력 탑3. 경제력 한정의 탑3. 경제력만 놓고 했을 때도 저는 당연히 이제 1번은 한국, 2번은 조선, 고려. 오. 시기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려 때 경제력은 다른 나라랑도 뭐 무역 같은 거 했어요? 고려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죠. 고려는 장사를 잘합니다. 애초에 고려를 세운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해상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장보고라든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영어로 코리아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조선이라는 나라 알아요. 중국 옆에 혹은 일본 위에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이라고 표기하지 않아요. 꼬레아,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표기하거든요. 그거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 위상 속에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위상이 굉장히 컸고, 이어서 만들어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일 때도 고려라고 불렀을 만큼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궁금한 거, 그 인기 제품 뭐였어요? 뭘 제일 많이 막 수출하고 요즘처럼 그 박물관에 사는 그 해치? 아니요. 오픈런 하던데요. 오픈. 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들이 서로 무역화하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 인근에 있었던 이 땅의 나라들이 주로 무역했던 게 뭐냐라고 보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일본과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거기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거는 인삼입니다. 오 진짜. 인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핵심적인 무역 상품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전술적으로 약간 우리 공격하지 마. 그래서 좋은 거 다 숨겨놨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아 진짜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지? 그 금이에요. 금 같은 거 일부러 안 보여줬대. 만약에 한반도 땅에 있었던 나라가 누가 봐도 매력적인 물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게 곧 조공품이 됩니다. 줘야 되는 거.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굳이 농업 말고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걸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중국으로 다 뺏겨야 되는데 이거를 왜 근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개발해? 굳이 금강 개발하지 않아요. 금강이 하나 터지잖아요. 만약 똑같은 노동력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금으로 얻어가는 수익이 더 많다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겠어요? 다 금강을 개발하겠죠. 그런데 당시 조선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강 개발에 힘을 쏟아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 개발을 멈췄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금강 개발을 금지시킵니다. 아예 금지. 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금강 개발을 하기 시작하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 금캐러 가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좀 빨리 깨우쳤던 거죠. 그래서 금강 개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금강이 192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금 유통이 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는 한국은 이제 나중에 카바를 많이 생산해서 네네. 유럽 쪽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 들어가면서 60년대 이제 해방 이후 부터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전쟁 이제 끝난 지 10년 됐어요. 6.25 전쟁은 전 세계사적으로도 베트남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컸던 전쟁이고 피해가 막심했던 전쟁입니다. 이 땅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금강, 일본이 그때 다 뽑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산업적 기반이 탄탄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를 파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산업적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가발 우와. 머리 정도.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한국 사람들 되게 튼튼하고 좋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 유럽 사람은 비해서 진짜 두껍. 우리 엄마랑 얘기할 때도 엄마가 아 진짜 한국 사람 보면 부럽다. 왜냐면은 지금도 머리 너무 얇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져요. 머리 그대로죠 아침부터. 아 그렇죠. 네, 외국인 그거 안 됩니다. 서양 사람. 경제력으로 1, 2, 3위 중에 한국을 당연히 1위 뽑은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만큼 잘 살던 시기는 없습니다. 그 시대 고려해도 지금이 진짜 제일 좋아요. 일단 배 곱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겠죠. 없는 나라 없어요.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그런 비율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규모의 수준 이 정도로 잘 살던 때는 없습니다. 생산력? 당연히 국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던 시절이 그 전에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세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력이 높았던 적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맞다고 봐요. 고구려는 천재 합했을 때 1등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제만 봤을 때 대한민국 무조건 1등이에요. 그리고 뭐 인식을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전에 생각했으면 한국을 잘 몰랐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이라도 한국을 잘 아니까 핀란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1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 hard power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soft power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데 옛날 10년 전만 해서도 사실 세계 soft power 1등 미국이랑 일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미국? 근데 지금은 한국도 그 탑 3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100%. 맞아요. 근데 또 그 군사력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군사력만 봤을 때 탑 3는 어떻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군대가 세지 그렇죠, 않아요? 세죠. 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이것도 뭐 당연하다고 아니 근데 그 초반에 얘기했던 거 한 절반 국가 예산을 군사력으로 퍼부었을 때 그게 조선이었는데 또 지금이 더 물론 이거는 당대적 맥락에서도 비교를 해야겠지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난을 겪은 이후에 군사력이 팽창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군사력이 팽창한 시점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또 빵빵하게 그때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이 너무 많아.
줄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거나 지금 전체 한국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 신경 썼던 나라가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사실 미국의 취약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은 지금도 최고의 군사 뭐 장비 같은 거 많이 만드는 나라인 거 맞는데 근데 그 원자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나 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미국이. 다 그 수입해 와서 마지막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단계인데 한국은 조립도 하지만 그 사이에 만드는 장비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많은 면에서 사실 한국 지금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많이 유리한 포인트 맞아요. 이렇게 해서 뭐 고구려의 편 들어줘.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황제국 확장하려면 무조건 군사력이 좋아야 그 확장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역사상 한국이 그렇게 많이 확장할 수 있던 케이스가 고구려 말고 없는데 일부가 당연히 군사력이 좋아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을 어디에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무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화약 무기를 썼느냐 못 써요. 고려는 쓸 수 있거든요. 태포도 있잖아요. 전쟁의 방식 자체도 달라지고 기술력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대 동아시아 맥락 안에서 비교 순위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근데 저는 그래도 고려. 오, 조금 위에 있다. 아니, 고구려 출신이에요. 고려대 출신인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 전성기면 앞으로도 더 빡빡 올라갈 수 있다. 미래가 밝아요?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당연히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오지만 언제나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한국 현대사의 7, 80년 가까운 역사 안에서만 보더라도 전쟁도 겪었죠. 또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입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IMF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굴곡을 한번 겪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또 꺾여 나가는 시기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오늘 정리하자면 지금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희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이 번성한 시기에 살고 있다. 결국은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는 역사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질문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었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던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었었던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비율이 높으면 더 강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인류가 조금씩 평등해지고 조금씩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순위는 뒤집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에 있어서 진짜. 근데 이렇게 역사 전문가 모시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깊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